안녕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날씨가 약간 추운데 예도는 5번째 1000명 구독 돌파 기념강좌, 1000명 기념강좌 끝나기 전에 2000명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쨌든 5번째 니체의 1873년도 유고집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를 고찰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중반부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기의 강좌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특히 니체로부터 예도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언어의 반란이라는 책에 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함께 고찰하면서 니체와 하이데거의 혁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원서 강독을 통하여 그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일반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러한 사유를 넓혀서 또 다른 삶의 영역에 적용시키는데도 유리하겠죠. 오늘의 소제목은 바스 이스트 알죠? 바르하이트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대화할 때 알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그 위대한,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 문서의 핵심 주제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인가. 예도가 또 이걸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또 그 페북에 길게 써놨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저번에 한번 복사해서 붙이려고 하니까 유튜브에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른 기회에 예도의 책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분석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언어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까지 한 것에서 이제 니체는 귀머거리에 관한 어떤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 그죠? 비유를 들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만칸지 einen Menschen denken, 이렇게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들이 완전하게 귀머거리이면서 결코 음조라든지 음악에 대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 귀머거리는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음조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간, 귀머거리면서 톤, 여러분 톤이라는 말 알죠? 독일어나 영어는 단어 하나 차이, 이가 떨어지면 그냥 독일어는 톤이라고 쓰는데, 음조와 음악에 대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재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래 속에 들어있는 클라드니션 클랑피구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클라드니션 클랑피구렌이 뭐야? 모래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모래를 통하여, 시각을 통하여 울림을 주면 거기에서 음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런 모래 속에서 나타나는 클라드니션 음조의 울림에, 그죠? 울림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 형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독일어로 안슈타우넨이라고 나와 있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다행스럽게
지금 딱 우리 동네 뭐죠? 가로등이 딱 켜지면서 이 강좌를 도와주네. 그러니까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숨어 있는 현 있죠. 현이 뭐야? 줄이야, 줄. 음악의 줄이야, 여러분. 가야금 같은 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 있죠. 그걸 독일어로 자이테라 그래요. 자이트. 그러니까 현의 떨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의 울림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제 그것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인간과 같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나서 삽입구가 또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삽입구는 Jetzt mische ein bisschen was die Menschen den Ton nenn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조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가 그 위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언어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언어는 그러니까 기머거리는 모래 속에서 현의 줄을 놓고 클라드니션 음조의 형상을 인식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언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형상과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머거리는 음악과 음조를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클라드니션한 그러한 모래 속에서 현이 울릴 때에 그 울림 속에서 형상을 보고 음조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언어는 물 자체에 대한 어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고 메타폴, 은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계속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언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자, 우리는 물 자체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꽃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여러분 눈 내리는 거 있죠. 겨울에 눈 슈네 독일어로 그리고 블루멘 뭐예요? 꽃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물 자체에 관하여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아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의 중심적인 인간의 형상을 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언어 속으로 인간이 폭력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안다고 믿는다. 그리고 단지 그러나 독일은 웃깁니다. 운트를 쓰고 도호를 또 써. 운트 도호. 그럼 그냥 그러나 그러는 게 나. 자, 그러나 단지 우리 근원적인 본질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물들의 은유만을 우리는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은유를 본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물의 은유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유를 소유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적이 잘 쓰는 거, 지적이 칸트 언급할 때 여러분 뭐뭐의 X 그리고 또 락강의 어떤 그러한 칸트의 부분에서의 보편 이성의 실천 이성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에 드러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최고선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할 때 X표를 쓰잖아.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의미는 다르지만 방식이 너무 니체적인 거야,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예도가 지적을 만날 날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니체 전공자인 예도가 볼 때는 여기서 갖고 간 것 같은데 왜 그대는 단 한 번도 니체를 언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써먹느냐, 이렇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지적 자신의 사유도 많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는 거에서 지금 나와요.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 모래의 형상으로서의 음조와 같이 그렇게 물 자체의 수수께끼와 같은 X표는, 여러분 X 알죠? X표. 드디어 나와. 물 자체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X표는 첫 번째는 줄 빡빡 치십시오. 중요합니다. 널펜 라이트야. 뭐야? 신경 자극으로서 드러나고, 두 번째는 빌트, 상으로서 드러나고, 세 번째는 라우트, 음성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신경 자극으로서, 두 번째가 빌트, 상으로서, 세 번째가 음성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 자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은 X라고 표현했어.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물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만 번을 돌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그 정의는 다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언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화학자는 화학 기호로서 돌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물 자체예요, 여러분. 시인은 그 돌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지만 그게 물 자체야, 여러분. 철학자는 이 모든 걸 동원해서 근원을 밝히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거는 X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통하여서는 결코 그것을 규정할 수 없는, 데피니션이 될 수 없는, 데피니렌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물 자체의 수수께끼와 같은 X라는 표현으로 니체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죠? 지적의 이 X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특히 락강의 공식들을 자본주의에 적용할 때도 뭐뭐의 X, 욕망의 X,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건 언어의 발생에 있어서는 모든 사태가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맞죠? 논리를 집어넣어 봐야 언어는 그러니까 A는 B다, 여러분. 그리고 모순율과 동일률과 이런 걸 다 집어넣고 논리학으로 백날 떠들어 봐야 그것은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칸트의 범주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인과율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러한 도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물은 결코 언어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언어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우리가 나무, 그러면 저 나무, 코미디죠, 코미디.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진리의 인간, 여러분. Der Mensch der Wahrheit. 이 누구야? 필로조프입니다. 철학자야. 진리의 인간, 폴셜, 연구자, 곧 철학자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 기획을 세우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전체 재료는, 그 전체 재료는 여러분 줄 빡빡 치십시오. 아우스 볼컨 쿠쿡스하임. 볼컨 쿠쿡스하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볼컨은 구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뜬구름 잡는다는 말 많이 하죠. 뜬구름이란 뜻이야, 독일어로. 그러니까 볼컨스 쿠쿡스하임은 뜬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인간인 철학자가 수단으로서 연구하고 또 그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기획을 세우는 바로 그 전체 재료는 뜬구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어쨌든 사물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뜬구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철학자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물 자체에 사물의 본질로부터 아우스댐 베젠데얼 딩어, 사물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니체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렇다면 Denken wir besonders noch an die Bildung der Begriffe. 뭐예요? 우리 한번 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여러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개념 철학자가 누굽니까? 니체가 개념 철학자를 이제 깨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뭐예요? 개념이 중요한 철학자가 누구야? 칸트와 헤겔이죠. 헤겔은 개념을 어디 집어넣었어? 종교와 예술의 단계는 표상이죠. 개념은 철학의 단계, 절대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확정하려고 하는 것, 뭔가를 명료하게 만들려고 하는 개념. 칸트는 이 개념을 오성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이 헤겔과 칸트는 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에 걸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점에서만, 여러분. 참 철학의 하수들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요렇게 말을 하면 요 점에서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칸트와 헤겔은 바다와 같이 넓은 철학자예요.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게 칸트와 헤겔의 사상이 절대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1차 자료를 안 읽은 자들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그죠?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예도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념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데리다가 그러잖아. 여성의 은유로 개념 철학자들, 남성 철학자들을 해체하는 니체를 보라. 여러분, 이게 에프롱의 주제야. 에프롱 니체의 문체라고 하는 작은 소논문 있죠. 엄청 재미있는, 그죠? 거기에서 참 데리다의 그 원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페미니스트들이 또 환장하고 또 덤벼들고 데리다를 공격하고, 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언젠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예도의 니체와 여성이라고 하는 강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좌를 다 해놨어요. 자, 어쨌든 개념을 이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Jedes Wort sind sofort dadurch begriffen.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단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개념이 되는데, 그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 단어가 유일례적인, 여러분, 그 단어가 그것의 발생을 빚지고 있는
바로 그 유일회적인 완전하게 개별하던 원초 체험을 위하여, 원초 체험을 위하여 기억으로서 소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수하고 그 다음에 다소 유사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는 결코 동일하지 않는, 순전하게 동일하지 않는 그런 사례에 적용됨으로써, 그런 사례에 맞추어짐으로써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죠?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화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에 뭐죠? 다 이 얘기 하잖아. 레비너스. 안 그래요? 레비너스 동일성의 철학자라고 헤겔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여러분? 레비너스만 그래. 들리즈도 헤겔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예도의 아도르노의 강좌도 한번 들어보시오. 아도르노도 헤겔을 동일성의 철학자라고 공격하잖아, 여러분. 이미 니체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니체가. 여기 한번 보셔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하면은, 개념은 원초 체험에, 기억으로서 작용하는 그 단어가, 그죠? 단어가 기억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수한, 유사해, 그러나 동일하진 않아. 그런 사례들에 끼워 맞춰져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특징이 뭐냐? 줄 빡빡 치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들레즈도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했죠, 여러분. 예도의 들레즈 강좌를 꼭 들어보셔요.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글라이히 제전 데스 운글라이션 이렇게 나와 있어. 동일하지 않는 것을 동일화시키면서 나타나는 게 개념이야. 나무라는 개념. 무수한 수만 그루의 나무가 다 달라.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다 나무라 그래. 그래서 그 다름을 소거하고 생략해야만 개념은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죠? 얼마나. 그러니까 개념은 폭력을 사용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폭력을 사용해서만 개념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또, 니체가 모든 개념은 동일하지 않는 것을 동일화함을 통하여 발생한다. 여기 나와요. 이건 제가 예도가 독일어로 직접 읽어드릴게요. Jeder Begriff entsteht durch Gleichsetzen des nicht gleichen.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는 것을 동일화함으로써 모든 개념은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니체가 설명합니다. 계속 따라가 보십시다. 하나의 잎사귀가 나뭇잎 있죠, 나뭇잎을 블라트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뭇잎뿐만 아니라 종이 한 장 할 때도 블라시라 그래, 독일 말로. 그래서 하나의 나뭇잎이 다른 나뭇잎과 완전히 똑같지 않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나뭇잎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런 방식으로 자의적인 이러한 개별적 차이들의 생략을 통하여, 두 번째는 차별화하는 것의 망각을 통하여 형성된다. 맞죠? 그러니까 개념, 여러분 봐봐. 나뭇잎. 그럼 우리는 다 나뭇잎이야. 모든 나뭇잎, 모든 걸 다 나뭇잎이라. 나뭇잎이 똑같아. 추자나무 나뭇잎과 사과나무 나뭇잎과 참나무 잎과 소나무 잎은 다 달라. 그러나 소나무 잎도 그 잎 자체와 동일한 건 이 세계에 하나도 없어. 소나무 잎만 갖고도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다 나뭇잎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블라시라 그런다고.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도가 괜히 이 문서를 혁명 문서라 그랬겠어요. 포스트 모던은 1873년에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예도의 강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작품에서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포스트 모던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을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고, 독일에서보다는 프랑스에서 그 선언을 오히려 더 잘 이어받았다라는 거, 역설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독일은 이 포스트 모던적 사유를 지금도, 그죠? 지금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칸트, 헤겔 얘기하고 지금도, 그죠? 그런 게 철학이고, 후설, 하이데거 이야기하고, 거기서 더 나가려고 그러면 니체를 잡아야 되는데, 니체를 통하여 이미, 프랑스를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의 포스트 모데르네가, 선언되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독일은 여전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학교에서 포스트 모던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레어 스툴이 없든지 아니면 변방에 쫓겨나 있고 모든 대학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또 지엽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오늘날 지재기까지 철학이 나온 이상, 오늘날 어떤 한 철학자를 갖고 무슨 꼰대짓 하면서 전공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해갖고는 오늘날 어떤 철학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제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하고 거기에서 끊임없는 읽기를 통하여, 그죠? 새로운 21세기의 담론을 창조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모데르네에 갇혀갖고, 그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상을 일깨우는 거야. 마치 자연 속에는 다양한 잎들 이외에 어떤 하나의 잎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처럼 그 잎이, 다시 말하면 우월폼, 원초 형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코미디죠? 없죠. 원초 형식이 어디 있어? 나뭇잎 그렸어. 그거는 지가 생각하는 원초 형식이지. 그 나뭇잎에 대한 상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우월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나뭇잎과 다른 생각을 갖고 나뭇잎을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나뭇잎의 모양이 다 달라. 보고 있는 나뭇잎도 그 사람이 각인된 그 나뭇잎, 원초 형식으로 생각하는 그 나뭇잎은 다 달라요, 여러분. 원초 형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우월폼이 없어요. 그래서 알스 오프,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as if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마치 머뭇인 것처럼 그런 표상을, 그런 인상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뭇잎들이 짜여져서 개짜이히 냈듯 그려지고 아프게 찌어켈트, 뭐예요? 둥근 콤파스 원으로 그려져서 게페얼푸트, 색깔이 칠해지고 게크로이젤트, 주름이 잡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그런 원초 형식, 그 원초 형식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그리듯이 그런 것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니체는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는 비유를 썼어요. 아벌폰 ungeschikten Händen, 솜씨 없는 손에 의해서 그려진 그러한, 그죠? 원초 형식이 있기나 한 것처럼 다 코미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엑셈플라르, 견본, 여러분 원초 형식의 반대가 견본이죠. 어떤 견본도 어떤 견본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게 그 원초 형식의 어떤 충실한 모사로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원초 형식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원초 형식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딱 그 나뭇잎의 원래의 최초의 우월 폼, 원초 형식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원초 형식을 누가 인정하겠어?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나뭇잎의 원초 형식이 이거다. 이래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원초 형식은 거기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 형식은 요런 거야. 그건 시대가 판단하는 거죠. 오늘날의 원초 형식의 여성의 모습은 이런 거고 남성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행은 시대를 그런 방식으로 규정짓지만 거기에 지성인들이 몇 프로 동의하겠어요, 여러분? 응? 네 유행 따라가라. 난 내대로 산다 이러지. 원초 형식은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규정한 거예요. 원초 형식 이딴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응? 개념은 그러니까 개념은 다양한 다른 것들을 죽여서 그 다음에 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동일하다 이래 말하면서 만들어낸 게 개념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이다. 코미디죠. 인간이 어떻게 이성적이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욕망에 충실하고 악마적이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응? 오만 걸 다 집어내도 이 모든 정의로도 인간은 다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는 X가 남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이. 그 X는 물 자체는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또 비유하고 있어, 니체가. 나뭇잎 비유하고 이번에는 정직한 인간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에얼리히, 아이넨 멘션 에얼리히, 정직하다고 우리는 부른다. 그런데 왜 그는 오늘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했을까? 바룸 핫 에얼 호이테, 조 에얼 히게 한델트. 여러분, 왜 그는 그렇게 오늘 정직하게 행동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한다.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직성을 이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운절의 안트보르트 플렉트 쫄라우텐, 우리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울려 퍼진다. 뭐죠? 자이널 에얼히카이트 베겐, 뭐죠? 그의 정직성 때문이다. 코미디죠. 니체는 이제 뭔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가 왜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했을까? 누가 질문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그의 정직성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고 했다고 합시다. 우리의 응답은 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번 봐요. 이게 왜 코미디인지 한번 봅시다. 니체의 그 뜻을 정직성이라고 하고 느낌표 써놨어. Die Ehrlichkeit 하고 느낌표야. 정직성, 아이고 코미디하고 있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곧 다시 말해서 나뭇잎은, 다시 나뭇잎으로 돌아왔어. 나뭇잎은
나뭇잎들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 지금 오늘 니체 시대까지의 철학의 방식이었어요. 나뭇잎은 나뭇잎들의 원인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나뭇잎이라는 이 개념은 원초 형식이고, 이 다양한 잎들은 이 나뭇잎에 다 수식되는 거야. 근원에 원인의 원인이 있다고 본 거야. 코미디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박살내는 거야, 지금 니체가. 자, 우리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본질적인 특징, 정직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의 본질적 특징에 대하여, 질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맞죠? 여러분, 정직성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요? 아는 놈 누가 있어?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게 정직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 봅시다. 거짓말 안 하는 거, 오케이. 그것도 정직성을 다 표현하지 못해. 여기서 중요한 건 정직성입니다. 정직이 아니고. 정직성 코미디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직성은, 다양한 정직한 행동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직성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지금 니체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정직한 행위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맞죠? 왜 그가 거짓말을 안 했는지, 그거 어느 상황에서 거짓말을 안 했는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이 있어. 근데 그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예수 앞에 불려온 그 여자가 어떤 위치에서 간음을 하게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 그냥 간음하면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랑 같은 거라고. 정직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는 정직성의 행위에 대한 상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정직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차이를 죽이고 생략하고 없앤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 정직성이다. 정직의 본질이 이거다. 이래 말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중심적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니체가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니체의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그러나 무수한 개별화된, 따라서 동일하지 않는 행위들, 우리가 동일한 것의 생략을 통하여 동일화시키면서 이제 정직한 행위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동일하지 않은 무수한 개별화된 행위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통틀어 차이를 없애고 그냥 우리는 이게 정직한 거다. 오케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여러분, 들레즈 다 들어있죠, 이 안에? 들레즈 사유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레비나스의 동일성, 그 다음에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말하는 그 차이와 차연의 개념도 들어있어. 정직성은 결코 구정될 수 없어. 그래서 그 의미는 언제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다가 보이고, 레비나스가 보이고, 들레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여기서 낙관과 정신분석학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작은 문서를요, 27, 8살 때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유는 이미 그 전부터 나온 거예요, 니체가. 칸트를 공부하면서, 물 자체를 공부하면서 사유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 뺏겨 가나 놓고, 지가 만든 것처럼, 들레즈 전공자,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은 전공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일평생 공부해도 프랑스 철학과 독일 철학을 다 꿰뚫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락강을 공부했다? 자기가 해결을 알아야 되는데, 해결을 잘하는 자가 락강을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어? 끊임없는 공부와 끊임없는 연구를 한 자만이 오늘날은 철학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중들도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그런 것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인문학은, 이제. 왜? 왜? 포스트 모던을 넘어 오늘 살아있는 지적은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갖고 지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든, 여러분. 어느 한 철학자, 얘가 다다. 여러분,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락강 뒤에 누가 있어? 프로이트 있죠. 프로이트는 독일어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 프로이트 뒤에 누가 있어? 니체가 있고. 여러분, 락강이 언급하는 자 중에 헤겔 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문학의 위대한 대가들, 발레리로부터, 그 다음에 발자크, 오만 인간들을 다 알아야 돼, 여러분. 심지어 영미 철학의 영미 문학도 언급해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본인이 뭐 전공을 해. 아이고, 겸손해져야죠. 속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일평생을 공부해도 제대로 된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관념론을 꿰뚫는데 일평생을 바쳐야 꿰뚫을 수 있어요. 다 수박걸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권위, 철학자라고 하는 그 권위 뒤에 숨어 있는 그 기만을 쏙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한 사람의 해석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도의 강좌는 예도의 특징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강좌는 다른 사람만의 그런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증명되잖아.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쿠알리타스 오쿨타를 우리는 공식화하게 되는데, 정직성이라는 이름으로 쿠알리타스 오쿨타, 라틴어로 뭐예요? 도저히 측정될 수 없는 그런 것, 물 자체의 X를 우리는 공식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물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게끔 공식화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드디어 나와요. 드디어 자연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개별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 그러한 간과와 무시, 위입을 제한, 넘겨보다. 전체를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흘려보다. 그래서 못 보다. 못 보고 지나가다. 현실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무시, 보지 않는 척함, 그 다음에 흘려봄, 넘겨봄, 대충봄, 이런 걸 통해서만, 이런 거를 통해서만 뭐죠? 우리에게 개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념을 주는 거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생략과 무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생략과 무시와 간과가, 그죠? 우리에게 형식을 부여해 주듯이 이에 반하여 자연은 어떤 형식과 어떤 개념도 알지 못한다. 줄 치십시오, 여러분. 자연은 어떤 형식과 어떤 개념도 알지 못해. 인간 중심적으로 질서화시킨 거야, 그죠? 알지 못한다. 응? 그리고 또한 어떤 종도 알지 못해.
가퉁이라 그래, 독일어로. 여러분, 종 알죠? 종. 생물학적 종. 종과 속.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 맞죠? 종은 인간이, 학문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잖아. 어떤 종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형식도 자연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도달될 수 없는, 접근될 수 없으며 정의될 수 없는 그런 X만을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적이 흉내가 참 탁월하죠, 여러분. 니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야? 오직 우리에게 접근될 수 없고 정의될 수 없는 X만을 자연은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 자체는 모른다는 거야. 결국은 칸트로 가는데, 니체가 칸트와 다른 건 뭐야? 칸트와 다른 거는 니체는 언어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식을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현상만을 우리는 알다라고 칸트는 말하잖아. 니체는 언어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칸트와 다른 게 이거예요. 칸트와 다른 거죠, 여러분. 칸트는 단지 범주표로서의 주어와 수어의 관계,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것들을 주체 안에 들어있는 오성의 범주가 하고 종합해서 뭔가 개념이 형성된다고 보잖아, 여러분.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야, 이거는. 니체는. 응?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접근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정의될 수 없는, 그죠? 그러한 X만을 자연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별과 종의 대립, 개별과 종의 대립은 우리가 대립시키잖아요. 개념으로 바로 줄치십시오. 안트로포몰피슈. 이 말은 신인 동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묘사할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신학적 개념이라고. 이건 뭐야? 그러니까 종과 개별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형상으로 변형시킨 거라는 거야. 자연의 모습을. 맞죠? 인간의 언어로 변형시킨 거야. 우리가 신학에서 신을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우리는 물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안트로포몰피슈하게 우리는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신의 형상을 인간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야 인간이 신을 이해하듯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정말 깊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음과 같이 감히 말한다 하더라도 곧 이것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물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체가. 맞죠? 이 뭐야? 개별과 종의 대립, 우리의 논리학이라든지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한 개별과 종과 속, 이런 것의 대립은 뭔 말이야? 개인 인간이 있고 인간이라는 종이 있고 이래 대립시키는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물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학문 방식에 의하여 분류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런 말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니체가 신학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탁월한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니체가 자, 다스베러, 이건 독일어로 좀 읽어드릴게. 다스베러 nämlich eine dogmatische Behauptung und als solche ebenso unerweislich wie ihr Gegenteil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교리학적 주장이 될 것이다. 이래 되면 맞죠? 우리가 이게 물 자체다라고 말하면 신을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듯이 이 자연에 대한 다양한 사물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용어나 논리학적 용어로 바꾸어 놓으면서 인간 중심적인 안트로포 몰피슈한 그러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게 단지 알고 까불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교리학적 주장에 불과한 거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서도 신학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당연한 거지. 우리는 맞죠? 우리가 있지도 않는, 지금 이런 말인데 제 말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도 없는 그 최고 존재자를 우리의 모양으로 바꿔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신을 갖다가 정의를 내리면 그건 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름을 쓸 수도 없어. 신이 어떻게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러한 신학적인 사유는 대부분의 전통에서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야. 심지어 아주 작은 부족신을 언급할 때도 그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신을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폭력이 사용되거든, 여러분. 이런 언어 사용. 자, 그래서 교리학적 주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것으로서 또한 그러한 주장들의, 그러한 것의 반대편만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교리학적 주장의 진리와 비진리의 모든 것이 다 증명 안 돼. 이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스킹이 자기의 신은 실존하는가, 엑시스티얼트 고트라는 책에서 자주 말하듯이 신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신이 없다는 것도 영원히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승부다. 그러나 개별적인 신에 대한 체험은 누구든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걸 보편적으로 딱 과학적으로 딱 요거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신이 죽었다라고 신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된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증명될 수 없고 이쪽에 있는 것도 증명될 수 없어. 이게 바로 칸트의 안티노미의 개념이에요. 이율배반의 개념. 이해가 됐어요. 예도의 강좌를 꼭 들어보셔요. 아마 칸트 부분의 8, 9번째 강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7, 8, 9번째 강좌에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도는 이 강좌를 이 마지막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니체의 이 위대한 포스트 모던의 선언문 6줄로 되어 있는 것을 예도가 페북에서도 언급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언급했는지 몰라. 이 선언문을 니체가 28살에 썼지만 그 전에 사유했던 이 위대한 1873년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 아우스강스 풍크트 선언문을 예도가 이제 읽고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독일어 여러분 엄숙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유해 보세요. 자, Das ist also Wahrheit.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니체의 진리관이 나옵니다. 예도의 논문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스 이스트 알조바르하이트. 진리란 무엇인가? 아인 베베클리헤스 헤얼폰 메타폰 메토니미엔 안트로포 몰피스멘 이렇게 나 쿠얼츠 아인의 준모. 자, 번역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는 움직이는 군대다. 어떤 군대? 은유와 환유와 인간 중심적 신인 동형론, 물 자체를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그러한 안트로포몰피스մ, 피스맨, 메타니미엔, 환유. 여러분, 은유 다 어떤 개념이에요? 다 뭐예요? 다 오늘날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들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나와. 진리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은유와 환유와 신인 동형론, 물 자체를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에 움직이는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 정말 천재라는 게 느껴졌어. 이거 어떻게 썼어? 요컨대, eine Zimmer von menschlichen Relationen von die poetisch und rhetorisch gesteigert übertragen geschmückt wurden 이래 나와 있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진리는 뭐냐? 인간관계의 총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인간관계의 총계. 여러분, 인간관계의 총계인데 이 인간관계의 총계는 뭔가 하면 시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테리다 냄새 나죠? 시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정대되고 옮겨 적용되고, 그래서 장식된, 다시 읽어드릴게. 시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증가되고, 그 다음에 옮겨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장식된 그러한 인간관계의 총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니체야, 여러분. 여러분 성서에 신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니체의 선언문을 갖고 들어가 봐.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긴 사용 후에 한 민족에게, 여러분 봐봐.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랜 사용 후에 한 민족에게 확고하여져서 그 다음에 규준이 되고, 정경 알죠? 카논이 되고, 캐논 알죠? 영어로. 그러니까 독일어는 카논이라 그래. 그러니까 확고해져서 규준, 정경이 되어서 구속력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인간관계들의 총계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진리는 니네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죠. 너무 정신분석학적이야,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 대단한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문서를 백날 읽으면 뭐 철학적으로 니체를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읽고 오늘날 락강과 지적과 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니체의 이 위대한 선언문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환상이다, 이래 나오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정신분석학적이에요. 진리는 환상이다. 바르하이텐 진트 일루지오넨 이렇게 나와요. 진리는 환상이다. 진리는. 그리고 진리는 환상이다. 이제 다 됐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망각한 환상. 뭘 망각했는가 하면은 그것들이 바로 은유고, 오랫동안 사용하여 달아 빠진, 독일어로 아프누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어가 있다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예도의 독일어 원문이랑 니체의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아프게누츠트, 오랫동안 사용해서 달아 빠져서 감각적으로 힘을 상실하게 된, 맞죠? 처음에 사용하면 감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잖아. 감각적으로 상당히 힘이 있잖아.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사용해서 마모돼 갖고 감각의 힘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은유가 바로 진리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 힘을 잃어버린, 감각의 힘을 잃어버린, 하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도구마가 되어버린, 그래서 감각의 힘을 상실해버리고 그 기원의 질서를 잊어버린, 얼마나 데리다가 니체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증명이 되지 않나요? 그 기원의 힘을 상실해버린 그 은유가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강좌를 할 게 너무 많아. 아유, 진짜, 예도가 나중에 따로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이걸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 탁월합니다. 그것의 상을 잃어버린 동전이야, 여러분. 진리라는 건. 그것의 상을 잊어버려. 동전이야. 그래서 이제는 금속으로서 더 이상 동전이 아닌 금속으로서 간주되는 그러한 동전이 바로 뭐야? 뭐예요? 그게 진리라. 그러니까 동전과 은유와 오만 것들로 다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해봐. 돈은 뭐예요? 금속은 뭐야? 금속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뭐야? 문화의 영역이에요. 문화의 영역에서 하도 써서 마지막에 뭐가 남은 거야? 금속이 남은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써놓은 그 모든 뭐야? 정말 너무 탁월하고 흥분이 돼서 얘도 이걸 설명할 때 너무 파토스가 나와서 여러분 봐봐. 그게 동전에서 인간의 문화를 새겨 넣잖아. 뭐 황제의 그림을 우리는 세종대왕에다가 동전을 그림 그려 놓든지 하잖아요. 그 상이 하도 오랫동안 써서 마모돼서 사라졌어. 그래서 뭐만 남은 거야? 그래서 금속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자연으로 돌아간 것과 같아. 그러나 거기에는 문화를 삭제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적 질서 안에서 우리의 진리의 담론이라고 하는 진리의 개념 배후에 숨어 있는 이러한 동전에 지워진 상이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동전으로 보이는 게 동전이 아니라 금속으로 보이는 거고, 이 금속은 언제나 문화를 삭제한 흔적, 우리 인간들이 당연하게 진리로 여겨왔던 그러한 엄청난 흔적들, 이 흔적은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차되면서 우리가 그 기원을 망각한 그래서 그것이 동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망각하고 교리학적으로 바로 저것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진리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시간이 다 돼서 더는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진리란 무엇인가, 그죠? 5번째 1000명 기념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했을 줄로 생각하고 나머지 5번째 강좌 마치고 제가 볼 때 한 9번째나 8번째, 9번째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